주영진의 뉴스 직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앞으로 매주 월요일 두 분의 대기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은 객잔 주인공은 한겨레 신문의 성환영 기자,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에다가 간단하게만 붙였습니다. 저보다도 대선배님들이시고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두 기자님들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성환영 기자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기자는 아니고요. 키도 별로 안 큽니다. 선임 기자라고요.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좀 여러 언론사 중에 먼저 만든 제도가 선임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고참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고 뭐 기사도 쓰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엔 이제 회사 안에 방송, 사내 방송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을 뛰는 기자들을 선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계 생활은 비교적 좀 오래된 편입니다. 1985년에 서울신문에서 시작했고요. 그 사회부 기자를 한 3년 하다가 1988년에 한겨레 신문 창간할 때 한겨레 신문 창간 멤버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퇴직도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정년 퇴직은 했고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좀 더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 정치부 현장 기자이기 때문에 그 국회 한겨레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제 의자도 하나 있고요. 회사 안에서 이제 보직은 정치부장, 편집국장 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편집국장 하고 나서도 다시 현장 기자를 하고 있는 좀 약간 좀 그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환영 기자 지나온 발걸음 들어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꿈꾸는 기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기자들이 보직을 맡아서 보직으로 쭉쭉 승진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이런 삶을 꿈꾸고 있을 텐데 성환영 기자는 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현장 기자로 뛰고 있다. 예, 그 말씀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허민 기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환영 선배처럼 이렇게 긴 경력을 자랑할 건 없고 그래서 짧게 성환영 선배가 사실 제 롤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늘 저존경하고 그런 분인데 저는 기자 경력은 약 36년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꾹꾹 눌러 담아서 정치만 예컨대 제가 특파원 경력이라든가 사회부 경력 등등을 빼고 정치만 한 26년 정도. 정치부 출입 기자만. 네, 정치만 한 26년을 했고요. 지금은 타이틀은 저희 회사는 좀 독특하게 익스클루시브 리포터라고 전임 기자라는 명칭을 줬습니다. 예. 독점적 권한을 가진. 문화일보가 또 영어를 또 도입을 했네요. 예. 한덕수 총리만큼 영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배타적 권한을 가진 기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자랑스러운 직책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문화일보에는 제가 소속은 정치부로 돼 있고 2주에 한 번씩 한 개면짜리 앞면에 허민의 정치 카페라고 하는 정치 심층 분석 기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역시 저 성환영 선배처럼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송 유튜브 채널도 제가 허민의 뉴스쇼를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현장에서 뛰는 기자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성환영 기자, 허민 기자의 자기소개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올해가 32년 차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진행했던 7년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정치부 취재를 한 20년 넘게 해온 것 같은데 두 선배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겸손해야 할지 병아리 기자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만큼 두 분과의 방송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다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습니다. 벌써 이제 4월 4일이고 오늘이 4월 15일인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4월 14일 열흘이 꼭 지났군요. 성환영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도 82분 동안 혼자서 이른바 모두 진술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82분 동안 한 이야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내란 그림 그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다.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과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법정에서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고, 판사가 이 검사 얘기한 분량 정도 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라고 예. 뭐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튼 뭐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말을 충분히 다 했고요. 하나 좀 오늘 아쉬운 게 좀 영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죠? 예, 언론에서 너무 좀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물어보는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 다음에는 좀 이것저것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좀 다음에는 꼭 좀 재판부에서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도 중요하지만 표정, 태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꼭 좀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관저에서 나올 때 보여줬던 그 모습, 그 이미지 그대로 오늘도 보여준 것 같아요. 관저에서 나올 때 젊은 대학생들 과잠 입고 있는 네. 대학생들 포옹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 빨간 모자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 모자 쓰고. 그래서 또 그 사저에 돌아가 가지고는 뭐 3년, 5년 하나, 3년 하나 뭐 다 괜찮다 그러고 난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다 이루고가 아니고 또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했는데 이제 오늘 재판정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의 연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허민 기자는 재판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신념에 꽉 차 있는 분인 것 같긴 해요. 그것이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일단은 그 뭐랄까 자기가 무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그렇게 드러났죠. 말하자면 이게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다. 국가 긴급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그 죄의 대상으로 삼느냐. 또는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별개 트랙으로 또 이제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결국 이제 국토 참전과 국헌 문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건데, 네. 국토 참전은 일단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국헌 문란인데 국헌 문란에서 또 두 가지 요소 뭐 이 의원 빼내라. 의원 빼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포해라.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다 이게 진술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술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런 등등의 일을 무죄를 확신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반응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뭐 저기서 거기서 제가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 특히 이건 사법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지지층을 향한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기묘하다라고 판단한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물론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증거에 근거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재판부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어떤 재판 결과를 이제 관측, 예측, 전망하는 거는 이제 제 주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또 뭐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또 이게 결과가 드러나면 이게 창피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만약에 불일치한 결과,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사실은 뇌란죄를 빼라 그래가지고 뺀 뒤에 이것을 심리했는데 그 재판소의 주문을 보면 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유죄 판단을 하고 이제 내린 주문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났을 경우는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도 이것이 같은 사안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내란 혐의에 대한 이런 유죄 취지의 내용을 언급을 해서 선행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후에 몰고 올 수도 있는 혼란을 생각하면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유죄 나올 겁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이죠. 네.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입니다. 그때 이제 형법 조항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좀 가져왔는데 국헌문란이라는 조항이 처음 그때 들어갔습니다. 형법을 만들 때. 1953년에 형법을 만들었는데 그 한 해 전에 1952년에 유명한 일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 정치 파동을 예.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가 2대 국회인가 그럴 때인데요. 아, 이거 현직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또 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란죄에다가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지를 시킨다거나 이걸 국헌문란이다라고 형법에 아예 국헌문란의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딱 거기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목적적으로 처벌하는 게 결국 형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기는 사법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성한용 기자는 유죄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허민 기자는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더 보태면 예.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국헌문란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국토 참전은 아닌 것이고 이제 국헌문란에 해당이 된다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아까는 좀 줄여서 얘기하느라고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하나는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 네. 그다음에 하나는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예요. 근데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 공감돼 있는 것이고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에서 아까 이제 빼내라 하고 이제 체포하라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이 계속 뒤바뀌고 오가면서 또 메모장이 오염되면서 다시 이거는 증언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심리 부진이라고 하는 상태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목적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헌문란을 위해서 이제 내란의 목적성을 달성하기는 수단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폭력행위입니다. 폭력성인데 고강도의 폭력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강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창 몇 장 가지고 이게 국헌문란의 고강도의 네. 폭력행위가 되느냐 이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난 두고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성한용 기자와 허민 기자 정치보도 오래 취재했고 기자 생활을 35년 이상 다 한 대기자분들이신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결론을 놓고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서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헌법재판소의 그 파면 결정 요지문에서는 그 최상목 부총리에게 줬다는 그 쪽지, 이 쪽지가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쪽지가 사실은 국회를 없애고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걸 꿈꿨던 것 아니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기관 무력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논의 과정보다는 더 중하게 다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성한용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미지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떤 기록들이 법원에 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내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 나중에 이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뭐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이걸 법원하고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함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일반 국민이 야 이거 뭔가 좀 법원하고 검찰이 같은 법조인이라고 좀 봐주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 전체 정부 자체가 지금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최상목 경제부총리 메모에 대한
진상이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약간 다른 주장도 있어요. 최상목 부총리가 그걸 안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고 기획재정부의 1급 이상 간부들하고 좀 얘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는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획득된 증거이냐 아니냐를 또 재판부는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수된 증거라고 한다면 배제하고 그것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배제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본인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주장을 하고 변호인들의 어떤 절차 공수처의 수사권 내란 혐의 수사권 뭐 검찰의 수사권 이런 문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재판부에 호소하는 더군다나 이번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또 판사이기도 하고 오늘 첫 재판에 언론 공개를 사진 촬영을 또 허락하지 않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요. 지기현 부장판사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뭐 일 계산이냐 시간 계산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뒤에 더 방점을 찍은 이 주장은 뭐냐면은 이 절차의 명료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수사권 얘기도 언급했었죠. 예. 물론 수사권 언급을 했고 그래서 수사권 자체가 이제 절차적 문제니까 거기서 절차적 명료성을 기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12조인가요? 13조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그 둘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적법 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재판 구속되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이 적법 절차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조항이고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OECD 국가뿐 아니라 모든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헌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due process of law를 지켜지지 않을 때 지금 우리 조 앵커께서 얘기한 그 어떤 그 수사의 정당성, 재판의 정당성이 세워지지 않고 소위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저 나무가 독나무인데 독나무에서 따온 저 사과를 먹어야 되는 거냐. 독사과일 텐데 독수 독과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적법 절차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윤석열 정의 파면 여부를 떠나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법 절차가 매우 중요하죠. 네. 민주주의가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고 우리 국민 인권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보다 많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합목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배제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공소기각도 할 수 있고 무죄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단의 태도 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사실 사소한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저는 이거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윤석열 형사재판에 이제 1심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대법원 가서라도 이 적법 절차 문제는 다시금 소환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재판 중단 또는 기소 취소의 결정에 이르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철저하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두 분이 기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시는 바 같은 팩트를 놓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바 판단하는 바가 조금은 다르다. 이것이 혹시 두 분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특징을 반영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자유롭게 기자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실지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뉴스 직격 듣다가 궁금한 것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안 줬던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드린다고 합니다.
고릴라 게시판에 박경혜님 풍운 객장 코너 와 대가들이 모이셨네요. 두 분 대기자님이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정재윤님 출석합니다. 정치에 관심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진영님 한겨레 신문 저희 아빠가 30년 구독하셨어요. 예. 성환영 기자님께는 또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은선님 친구들에게 주영진의 뉴스 직격 방송 홍보도 하면서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최은선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어떻습니까? 영향이 미쳐집니까? 문화일보 소속이라고 하는 것, 문화일보 하면 보수 성향의 매체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직답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다양성이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 존중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시각이 있으면 진보의 시각이 있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의 정말 대선배이신 성환용 기자의 시각이 있는 거고 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문화일보에 또 오래 몸담고 있던 허민의 시각이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다양성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일보 하면은 기자로서 그 기자실에 항상 석간 신문이 오는데 유일하게 오는 석간 신문이죠. 또 살구색으로 예, 용지를 바꿨을 때 그 느낌이 그 그렇습니다. 기분이 예, 지금 또 떠오릅니다. 저도 88년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에 첫 배달된 한겨레 신문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는데 선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여서 내 생각이 이렇게 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본래 아무래도 약간 좀 개혁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에 입사하지 않았을까요? 네. 또 이제 그 안에서 계속 기사를 쓰고 토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성향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겠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허민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여러 시각이 있는 거고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의사도 저 100% 존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생각을 억압하려는 것, 탄압하려는 것, 배척하려고 하는 것,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 시스템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는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기자 생활하신 두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대선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빨리 돌아올 줄은 두 분도 생각은 못 하셨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한 2년 뒤에나 있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일찍 왔습니다. 예, 비상계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비상계엄 직후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불가피하고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직감을 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늦어지면서 이건 혹시 기각이나 각하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다가 이제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잘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크게 그렇게 불안해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원들만 나와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 좀 좋은 다음 대통령을 뽑자 이런 정도로 국민들 의사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허민 기자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전 시장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 선택의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낡은 60 운동권 세력이 펼치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두 분도 잘 아시죠? 네. 예. 독특한 캐릭터. 우리 그렇습니다. 정치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인데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홍준표 전 시장 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홍준표 전 시장은 SBS 모래시계 실 주인공이 나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개혁적인 검사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예측 불가능한 또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독불 장군이다. 허민 기자가 기억하는 또 알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제가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황야의 일필랑. 일필랑. 한 마리 늑대죠. 황야를 떠도는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 황야의 일필랑이 예. 두 사람이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무리 없이 계파 없이 세력 없이 혼자 다니다가 또 외곽에서 중원을 향해 돌격해 와서 결국은 종중 안방을 차지하는 엄청난 그 공격력과 이 집요함을 갖고 있는 둘 다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졌고 실제로 그런 성취가 있었던 예. 것 같고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그런데 이제는 일필랑이 아니겠네요. 물론이죠. 이제는 새가 홍준표 엄청나니까. 대표도 뭐 마찬가지죠. 예. 뭐당 대표까지 지냈던 예. 분이고. 그 전까지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황야 일필랑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제 종중 안방까지 차지했는데 오늘 뭐 그 홍준표 의원 전 시장의 이거를 언뜻 보니까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언뜻 보니까 이거 딱 한마디 남는 게 히틀러 정권에 예. 내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 정권이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수상이 독일 총리가 되죠. 그리고 4월 달에 수권법을 발동합니다. 수권법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를 위임하는 법안이죠. 그리고 그 수권법은 헌법에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5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수권법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해서 같은 해 7월 달에 모든 정당들 다 없애버립니다. 나치당을 제외하고는 6개월 동안에 나치당만 남고 다른 정당들이 다 사라집니다. 독재 체제가 완수가 되는 거죠. 히틀러 수권법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무섭냐. 상권 분립을 위협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입법과 행정을 통일한다는 게 상권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니까. 저는 171석 그리고 범야권까지 합하면 아주 친한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192석이나 되는. 네. 그래서 뭐 탄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입법 독주를 하고 폭주를 했던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가진다면 저는 뭐 저절로 수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입법과 행정을 통합시켜서 동시에 가져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독주 체제로 만들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히틀러의 정권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게요. 비상계엄이라는 친일 쿠데타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한테 당신 히틀러 되고 싶어? 이렇게 비판을 먼저 한 다음에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뭐 잘한 건 아니지만 탄핵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감싸고 있다가 또 히틀러는 인종 청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히틀러가 될 것이다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하는 거는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 못하고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히틀러가 집권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제 홍준표 특유의 어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회견권 나오고 기자들하고 이제 일문일답을 네. 좀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분이 참 그 나쁜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싶은 게 이 기자가 질문을 하면 그 좀 말이 되는 질문을 하소 꼭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제가 그 정치부 기자 여러분한테 하나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예. 이 홍준표 정치인의 특징은 세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제 기억에 이게 2017년인가 관훈클럽 토론을 하는데 그 당시 패널 중에 한 분이 주영진 앵커였어요. 예, 기억납니다. 예, 홍준표 그 당시 대표였던가 그런데 이분이 뭐 한반도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뭐 북진 통일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사파 얘기를 했어요. 주사파. 주사파 얘기도 하고 뭐 북한하고는 뭐 예, 거의 대화가 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주영진 앵커가 아니 그럼 홍준표 당신의 그 한반도 정책은 반북이냐 이렇게 확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자세를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그 정치인이 물론 당당하고 이건 좋은데 이렇게 특히 언론인들하고 문답을 하는데 기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말 같은 질문을 하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언론계 기자 여러분들 그거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세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럴수록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주눅 들지 말고 더 질문해야죠. 뭐 지금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공 예. 청소를 하겠습니까? 예.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대량 학살을 동반하는 건데 그런 뭐 얘기 안 돼.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은 그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 비명 행사라고 해서 이 모든 저 다른 계파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인정 청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단일 대우를 구축한 거죠. 저는 그 자기 당 내에서도 저런데 이게 상대당 그 적대시하는 당에는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히틀러가 될 것이다라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출마 선언에 있는 내용 갖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 이걸로 출렁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걸로 예상했는데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규칙, 국민 참여 경선,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닌 당원 50%, 국민 50% 그리고 역선택 방지. 이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경선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경선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 저희가 한 4명 정도 묶어놨는데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4선의 서울시장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신데 오늘 출마의 뜻을 접으셨다고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약자와의 동행은 저의 정치 시작의 동기,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 이미 많이 공감하고 또 함께한 부분도 있었어요. 두 분 다 당내에서 중도 소구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라도 중도 소구력을 발휘해서 이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을 많이 모으고 일단 안타깝습니다. 예. 저와 여러 가지 경쟁도 하시지만 또 바라보는 지점이 비슷한 점이 많았던 그 분들이잖아요. 비상기원과 탄핵에 대한 입장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것도 예. 그렇고 또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지점도 비슷해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4명의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저랑 비슷하다, 안타깝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안철수 의원은 YTN 뉴스 인터뷰 내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민 기자는 국내임 경선구도 일단 4명으로 다음 주에 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 1차 경선은 또 완전 국민 경선이에요. 국민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망하시라고요? 예.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3명은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누구죠? 김문수, 네. 홍준표, 네. 한동훈 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평론가들이 다 꼽는데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지금으로 보면 뭐 나경원이냐 아니면 안철수냐 그죠?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오늘 윤상현 의원까지 다 이제 경선 불출마 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국은 이제 한덕수 회오리가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이 뭐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거는 또 별다른 영역인데 일단은 팩트는 그렇죠. 한덕수 총리 얘기가 이제 한 3, 4일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러나 정치인들에게는 한 일주일 전부터 그것이 이제 좀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제가 들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이네요. 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건 목요일 날 저녁에 예. 일본의 정치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점심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서울 지역 원외위원장들을 원외위원장들 20 몇 명을 모아서 점심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몇 가지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입니다. 아니 기껏 이렇게 자리 깔고 멍석 깔고 지금 나와라 그래가지고 기껏 준비하고 나오고 우리 참모들은 서울시 다 이 사퇴시키고 막 했는데 지금 와서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를 좀 등장시키면 나는 어떡하란 얘기냐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덕수 총리를 한번 만난 것 같고요.
예.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예. 권한대행을 만난 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남산 근처를 혼자 산책하면서 오중에 결단을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보어텍스가 이게 소홀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윤상현도 그리고 무승민 의원도 뭐 경선 룰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있고 한덕수 총리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게 말 못할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슴 앓리 하다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지 대선 불출마는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예. 대통령을 꿈꿨던 정치인들이 사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정치인 개인에게는 힘든 일인지 그래서 저희가 그 잘 알지 얘기를 제가 않습니까? 10초만 예. 부연을 하면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게 오세훈 시장 뒤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불출마하는구나. 그래서 언론들이 불출마라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캠프에서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불출마가 아니다. 예.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 얘기는 다른 방법의 출마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양반이 아직 완전히 대권 도전의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니구나. 이제 허민 기자 방금 그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게 유승민 전 의원이 내 발언의 진위가 잘못 알려지면 안 된다 해서 바로 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벌써 나온 지가 며칠이 됐고 심지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물어봤다는데 그렇죠. 네. 아니면 아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뭐 이제 선거 관리에 집중하는구나, 국정에 집중하는구나, 관세 전쟁에 집중하는구나 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성환영 기자. 예, 한덕수스럽게 처신하시는 거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시죠.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네. 대학교 수석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화려하죠. 국무총리 벌써 두 번째 하고 계신 거고 미국 대사도 했고 뭐 보수 진보 쪽 왔다 갔다 하면서 총리를 다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영어를 잘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정치인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나쁘게 보는 분들은 자꾸 간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면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꼭 내가 그거를 안 하겠다고 말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그냥 공자님 말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오늘까지도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은 이 보안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죠. 지금 여론조사 1등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부 장관이죠. 네. 또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경선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인질로 붙잡혀 있는 거고 이번 경선판도 이 주도권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포기하고 뭐 대선 포기하고 이게 엄청난 그 보수의 마이너스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흥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절연을 하고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씨앗들인데 오늘 이분들이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구도를 보면 말이죠. 저는 2002년에 당시 한나라당은 이해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다른 후보들이 범접할 수 없는 후보가 한 명 있었고 그 정권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1월 1일에 우세했잖아요. 여론조사도 그랬고.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나 존재할 법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노무현 바람이 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한.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을 보면 이길 만한
이재명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길 법한 후보는 중도 지향적이고 개혁적이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후보들이 나와야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도층의 의견인 것 같은데 오히려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은 더 많이 나오고 아까 성환영 기자 표현한 것처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게 이기려고 하는 경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당권을 확실하게 지금의 친윤 세력들이 계속 쥐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청취자 9737님도 정말 이길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길래. 그런데 이런 점 조금 저는 이제 정치를 오래 취재하고 오래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과연 중도표를 먼저 의식하는 게 옳은가? 네.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이제 소위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를 먼저 의식하고 굳히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 기자 26년을 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중도는 없다. 중도는 없다. 네, 저 중도는 없고 왜요? undecided만 있다.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레이코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중 개념주의자다 중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지지할 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지지할 대상이 지지를 또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대상이 뭔가 잘하고 비전을 보이면 지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다. 이 이중 개념주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그래서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혁신의 프로그램, 통합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가 미래의 큰 청사진을 제시하면 undecided라고 중도라고 불리는 undecided가 undecided를 포기하고 deciding 하게 된다. 그래서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그걸로 가게 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수를 먼저 결집시키고 잡는 게 중요하다. 전 그런 판단을 일단 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막상 보수 보니까 이것이 뭐 중도 개혁이냐 뭐 중도 보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주자들이 전부 다 난영난제. 그렇죠. 이재명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지만은 이 리얼미터 조사에 희한하게 전부 다 이재명 양자구도 대결에서 이재명 54%대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최고가 한덕수 27%. 예. 네. 그다음에 뭐 김문수 25% 이런 식으로 그 절반 더블 스코어 이하로 지고 있더라고요. 난영난제 50보 100보인 상태에서 그래도 이름 나온 지 한 2, 3일밖에 안 된 한덕수 후보가 갑자기 양자구도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1등을 치고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한덕수 대망론이 갑자기 상승된 거다. 그리고 이런 거라도 붙들지 않으면은 이게 괴멸적인 참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또 여론조사 요즘 많이 나오는데 뭐 리얼미터나 갤럽 또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 또 명태균 씨의 이른바 학습 효과 때문인지 여론조사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저한테 또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또 꽤 늘었더라고요. 성환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허민 기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뭐 흐름을 여론조사가 흐름을 참고하는 데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한두 번 해서 믿을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모든 여론조사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믿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허민 기자 설명하셨던 그 이재명 대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 양자 대결 이건 사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민심이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2007년에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득표율로 이겼는데 역대 대선의 최다 득표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보수하고 진보 유권자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의 스윙 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도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내고 안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뭐 오세훈도 포기, 유승민도 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주저앉게 되고요.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고 지지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싶지가 이제 않은 뭐 이런 그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정치 구도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좀 괜찮게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청취자분들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재명 후보가 48.8 단순 뭐 지지도 선호도 조사를 하면
김문수 후보가 10.9, 한덕수 대행 8.6, 한동훈 전 대표 6.2 이렇게 나오고요. 양자 대결했을 때는 이재명 54.2, 한덕수 27.6인데 한덕수 대행이 범보수 후보 가운데 양자 대결에서의 격차가 제일 작다. 이게 사실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론조사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또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4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고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월 동안 무선 전화 100% ARS 전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여론조사기관, 해당 언론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허민 기자 보태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앙 무대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반 이재명 바람을 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웃소싱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식의 대통령직 구인 광고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덕수 등 얘기하면서 이 또 대통령 구인 광고를 또 하게 되니까 사실 저는 중앙 정치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괴로운 심정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중앙 정치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두 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이거는 뭐 전망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맞추는 사람은 아니고요. 한덕수 대행이 결국 대선에 출마할 걸로 보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그렇습니까?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예, 뭐 끝까지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지금 트럼프 청구 관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중간에 집어 던지고 나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후한무치한 분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언제 출마한다고 얘기했습니까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허민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바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면접을 받는데 대통령이 출마할 겁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권유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라고 했고요. 지게 대한 열정, 그다음에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이게 경제 관료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 등등을 사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4월이면 5월 초쯤에는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여권의 소위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봤다가 다음 달쯤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다. 성환영 기자는 절대 출마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는 두 분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맞을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 규칙에 불만을 나타내다가 조금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경선에는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출마 선언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특히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어요. 김경수 전 지사의 도전 어떻습니까? 뭐 이재명 전 대표 독주 체제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꼭 이번에 당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나이고요. 네. 또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 하지만 그 민주당 지지층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동연 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의 경선 도전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민 기자는 어떻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 저도 잘 아는 인물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거인의 어깨 위에서 정치를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때는 그 목적이 높이 보고 멀리 보라는 건데 사실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땅바닥만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선의 출마 목표는 두 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권에 도전해서 성공하든지 아니면 안 돼도 당권에서 어떻게 좀 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든지 그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보고 그럼 왜 그 일사불란한 이재명 당의 민주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재명 당에 가가지고서 들러리 역할을 할까? 글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살아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일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는 아직은 좀 불가사의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나면 득표율이 어떨까요? 사실 2002년에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갖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얻어야 되는지 이게 9대1 막 이렇게 나오면 조선노동당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꼭 뭐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 그렇다기보다도 이게 12월 3일 계엄 비상계엄 효과예요. 아니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동안 해왔으니까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이재명 전 대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선을 해도 뭐 규칙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좀 상당히 득표율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조선노동당 이야기했던 건 2002년 한나라당에서 제 취재진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저도 뭐 이게 굳이 수치로 얘기하자면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할 거다 보고요. 이번에 대선 경선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 추대식이 될 거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본선 때 대통령의 타이틀을 가져가는 데 대관식을 기대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풍운 객장 코너 한겨레신문의 성환영 기자, 문화일보의 허민대 기자 두 분의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영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